그동안 몰랐던 오페라의 진짜 속 이야기.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감기는 나으신 겁니까? 네, 나았어요. 목소리가 아직 좀 재즈 가수 후기 느낌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살짝 있죠. 맞아요. 아. 이게 그 약간 이 비염 증상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또 봄철이다 보니까. 약은 드셨습니까? 네, 약 다 먹었고 이제 열심히 소독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기다리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진도 나가기 전에 복습 부탁드립니다. 네, 이 오페라 라보엠 1, 2막을 들려드렸는데요. 먼저 미미라는 여주인공, 로돌포 남주인공 두 사람이 커플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다락방에 로돌포가 친구들과 함께 있었는데 친구들이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를 하기 위해서 모두 거리로 나가고 로돌포만 방에 남게 되었는데요. 아래층에 살고 있던 미미가 올라와서 양초에 불을 좀 붙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미가 열쇠를 잃어버리게 되고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열쇠를 함께 찾다가 손을 잡게 되고 마음이 통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리로 미미와 로돌포도 함께 나가게 돼서 먼저 나가 있던 친구들과 합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펼쳐지는 일들이었고 또 한 커플이 있는데 로돌포의 친구 마르첼로와 무제타입니다. 이 커플은 사실 사귀다가 헤어진 상태인데 멀리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특히 무제타가 데려온 돈이 많은 늙은 남자를 보면서 마르첼로가 더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푸치니 오페라 왠지 복잡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줄거리가 네. 단순합니다. 그렇죠. 이 푸치니 오페라는 어쩌면 공식 같은 게 있는데요. 네. 내용을 모르고 그냥 가서 보셔도 이해가 아주 쉽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라보엠이나 또 나비 부인 등에서 발견되는 이 푸치니의 공식이라 함은 1막에서 주인공 남녀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위기가 닥치고 남자는 무책임하거나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긴 이별의 시기가 지나가고 마지막은 1막의 장소에서 재회를 하고 사랑을 회복하게 되지만 여주인공은 병 또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게 되죠.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공식 순서대로라면 이제 로돌프와 미미의 사랑의 위기가 닥쳐올 타이밍입니다. 3막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 3막도 그러한데 이 3막은 크리스마스 다음 해 2월입니다. 첫눈에 반했던 사랑의 꿈이 사라지고요. 로돌포는 여전히 가난한 시인이겠죠. 그리고 이 미미는 병이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오해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노래를 들어봐야 하는데 지난주에는 카라얀과 파바로티, 미렐라 프레니의 음반이었습니다. 오늘은 가수가 어떻게 같습니까? 다른 음반입니까? 오늘은 다른 음반으로 좀 어허. 준비해봤어요. 안토니오 파파노와 피라모니아 오케스트라, 바로 영국에 있는 아주 유서 깊은 오케스트라인데요. 예. 그리고 1995년 녹음으로 이 안토니오 파파노라고 하면 현 세대에서 이탈리아 오페라의 미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휘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3막에서 들어볼 첫 번째 아리아 어떤 곡이죠? 네, 미미의 작별로 불려지는 아리아, 안녕 한때의 행복이여. 로돌포와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고 슬픈 작별 인사를 건네는 노래인데요. 오늘 음반에서는 제2의 파바로티라고 불렸던 로베르토 알라니아와 또 소프라노는 레온티나 바두바입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주에 워낙 우리가 명반을 들어서 맞아요. 예, 오늘 그런데 저도 이 오늘 또 준비한 이 안토니오 파파노 경의 지휘로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카란 못지않게 카란보다는 조금 빠른 템포일 수도 있고요. 더욱 열정적인 모습도 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3막의 아리아 던네리에테우스치 안녕 한때 행복한 시절이여. 미미역의 소프라노 레온티나 바두바, 안토니오 파파랑을 지휘하는 피라모니아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푸치니의 라보엠 중 안녕 한때 행복한 시절이여. 소프라노 레온티나 바두바의 노래와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푸치니의 라보엠 말고 또 다른 작곡가의 라보엠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오페라 역사상 가장 유명한 라이벌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 앙리 뮤제의 원작을 두고요. 맞붙은 푸치니와 또 다른 작곡가 레온 카발로입니다. 이 두 사람은 친구 사이거든요. 그런데 푸치니가 라보엠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먼저 작업을 하고 있었던 레온 카발로가 격분을 하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푸치니의 초연은 1896년이고요. 레온 카발로는 1년 뒤인 1897년에 초연을 했습니다. 허허, 이건 뭐 싸우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싸우자는 이야기인데 너무 이해가 되면서도 좀 관계적으로는 힘든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자, 같은 원작에서 두 편의 오페라가 나온 셈인데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 푸치니의 라보엠은 미미와 로돌포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선율이 달콤하고 감미롭고요. 그리고 결말이 뭐 눈물을 자아내고 또 이 오케스트라를 활용하는 방법 자체가 정말 다채롭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느 교향곡보다도 정말 풍성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이 레온 카발로의 라보엠은요. 친구 커플인 무제타와 마르첼로의 사랑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사실적이고 이 레온 카발로라는 작곡가의 특성을 반영하여서 그 당시 이제 베리즈모 트렌드라는 쪽으로 조금 더 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 표현을 함에 있어서도 더욱더 격하고 또 뭔가 사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사람들이 지금 기억하는 건 푸치니의 라보엠 아닙니까? 레온 카발로의 이 라보엠이 좀 진 거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오페라의 역사는 관객의 선택에 따라서 달린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기획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에 오랜 세월 동안 누가 얼마나 사랑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레온 카발로의 라보엠을 저도 그중에 몇 곡을 좀 연주해 본 적이 있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고 굉장히 기교적으로도 어려운 작품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레온 카발로의 작품도 꽤 호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중들은 선율이 더 아름답고 뭔가 이 인물들의 감정선이 매끄럽게 흘러가는 푸치니의 라보엠을 선택했습니다. 이 레온 카발로의 빨리아치를 생각해 보면 레온 카발로의 라보엠도 좀 지금의 푸치니 라보엠보다는 강한 스타일이군요. 약간 격한 스타일이죠. 아,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 당시 청중들의 그 심리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레온 카발로의 라보엠은 공연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지금은 거의 공연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안 했죠.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저도 이 아리아를 공부하는 친구들 때문에 같이 연주를 해봤던 거지 공연은 본 적 없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국립오페라단에서 네. 이런 레온 카발로 라보엠 하면 좀 이슈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푸치니로 돌아가겠습니다. 푸치니의 저력을 확인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였는데 그야말로 이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푸치니만의 아름다운 아리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푸치니의 선율은 뭐 전 세대가 좋아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이 산막에서요. 로돌포가 이제 떠나 있던 상태고요. 미미가 로돌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한 술집에서 이제 뭐 그림도 그리고 생활하고 있는 로돌포를 발견하게 되는데 미미가 아프다는 사실을요. 이 산막에서 로돌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돌포가 자신이 그걸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둘은 서로의 어떤 감정 치유랄까요? 그런 것을 위해서 잠깐 떨어져 있기로 결국에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미미가 돈델리에타 우시라는 아리아를 불렀던 거고요. 이번에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중창에서는 이 미미와 로돌포는 우리가 이제 꽃이 피는 그 계절에 다시 만나요 라면서 이별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커플이 있었죠. 마르첼로와 무제타는 여기서도 또 대단하게 싸우게 됩니다. 어허. 그래서 이 사중창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것은 이 로돌포와 미미가 정말 너무나 아쉽게 이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쪽 한켠에서는 무제타와 마르첼로가 아주 격렬하게 싸우고 서로에게 정말 심한 욕을 하면서 싸우거든요. 이게 한 음악 안에서 어떻게
어우러져서 사중창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가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띠어 돌체 스벨리아레 할라마띠나. 안녕 아침의 달콤한 만남이여. 로돌페 역의 로베르토 알라냐, 미미 역의 레온티나 바두바, 마르첼로 역의 토마스 햄프슨, 무제떼 역의 루스앤 스웬슨, 안토니오 파파나가 지휘하는 피라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라보임 산막의 사중창 안녕 아침의 달콤한 만남이여.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 소프라노 레온티나 바두바와 루스앤 스웬슨, 바리톤 토마스 햄프슨이 함께했고요. 연주는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피라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곽지원님, 저도 2달째 비염 기침이 계속인데 태양님 얼른 회복하시길 보내주셨고요. 김윤서님도 태양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이 변했네요. 빨리 나으시길요. 왜 이렇게 사람들 걱정을 시킵니까?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3483님, 아침 드라마 공식의 뿌리가 푸치니 오페라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드네요. 오. 그런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베르디 오페라가 더 아침 드라마 공식 같은 측면도 있거든요. 이제 차차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현님, 라보엠이 그렇게 엄청난 시나리오인가요? 오페라는 직접 못 봤지만 어렸을 때 읽어본 오페라 줄거리 요약집은 그저 그런 감흥 없는 이야기였는데 인기 소설이었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 부분 참 중요한 걸 짚어주셨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엄청난 시나리오가 아닐 수 있죠. 왜냐면 그냥 아픈 한 여자와 가난한 남자가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잠깐 오해로 인해서 헤어졌다가 나중에 죽을 때가 돼서 다시 만난다.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고 사실 요즘은 이 토대를 가지고 더 많이 개입을 해서 중간에 뭐 반전되기도 했다가 오해가 더 생기기도 했다가 그런 것을 풀어낼 수 있는 플랫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오페라 씬 그리고 오페라 무대에서 전환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또 시간적 제한이라든지 그 안에서 이 줄거리 자체가 뭔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시나리오가 아닐 수 있지만 지금까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는 그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참 재밌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그렇게 엄청난 시나리오가 많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문화 작품도 보면 네.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도 대본만 이렇게 봤을 때 네. 우리가 크게 감흥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대본을 바탕으로 네. 정말 이 디렉션을 해주시는 감독님과 네. 그리고 감독을 솔직히 뛰어넘는 네. 배우들. 네. 그 내면을 묘사하고 그런 것들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플랫폼을 보면 대본대로 하지 않은 네. 배우들의 장면에서 네. 감독님들이 오케이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포인트 하나가 드라마나 영화 전체에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라보엠에서 이 공연을 보면서 모두가 나의 어떤 시절 같다라는 공감을 일단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이탈리아 오페라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가사의 서정성입니다. 그래서 그 가사 속에서 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어서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야만 진짜 이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식적 쾌감도 얻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또 푸치니가 다소 우리 음악가 전공생 입장에서 봤을 때 네. 1막에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네. 이렇게 어려운 아리아를 넣는 게 네.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푸치니가 시도해줬어요. 솔직히 그런 작곡가가 많지 않잖아요. 거의 없죠.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가수들이 푸치니를 욕하는 게 아니라 네. 푸치니 선생이 작곡하신 거니까 내가 무조건 해내야 돼. 네. 카루소, 진리, 네. 스키파, 파바로티 다 이렇게 이어가면서 결국 그 성공 시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가수들의 역할이 네. 결국 라보엠을 이런 인기 오페라로 만들지 않았나.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고지현님이 보내주신 메시지로 저희가 한참을 이야기했는데 아주 냉철한 시각으로 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라보엠의 초연은 1896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했고요. 당시 지휘대에 선 인물은 바로 토스카니니였습니다. 이것도 클래식 음악사에 남을 명장면 아닙니까? 네, 1896년 2월 1일 토리노의 레조 극장에서 당시 토스카니니가 20대 신예 지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연의 성공으로 푸치니는 완전한 거장의 반열에 올랐고요.
두 사람은 평생의 예술적 동반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푸치니의 작품을 20대 지휘자가 지휘한다는 건 지금 문화로 봐도 그렇죠. 근데 와 토스카니니의 여러분 실황 음반 이제 이 당시 초연 음반은 아니고요. 이제 미국에서 녹음한 것들을 들어보면요. 그 어느 지휘자보다 열정이 넘치고 빨라요. 일단 제가 음질이 좋지 않아서 그 음반을 가지고 오진 않았거든요. 한 1.7배까지 빠른 것 같아요. 실제로 실제로. 그래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 100명 정도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앙상블을 맞춰냈는지가 미스터리하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이 푸치니의 어떻게 보면 엄청난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냥 푸치니의 말을 일방적으로 잘 듣는 지휘자였잖아요. 네. 이렇게 듣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 사람이 둘이 엄청 싸웠잖아요. 두 사람이 굉장히 일화도 많습니다. 예. 그 예를 들어서 성격이 둘 다 강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푸치니가 거기선 좀 천천히 하고 감정을 실어서 해라 이러니까 토스카니니는 네가 그렇게 써놨지 않냐, 악보에 그렇게 안 써놨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싸우기도 했다네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둘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에서는 지휘자가 얘기를 한다. 네. 예를 들어서 가수가 얘기를 한다. 네. 작곡가가 얘기를 한다. 서로 엄청 존중합니다. 그렇죠. 상호 그렇죠. 존중으로서 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 있는데 문화가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론 지금 이렇게 지휘자랑 작곡가랑 싸우니까 네. 사람들이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작품을 같이 하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서로를 어쨌든 존경한다는 뜻일 테고. 그러니까 관객들도 토스카니니가 이렇게 빨리 했을 때 봐봐 이거보다 좀 느리게 하는 게 좋잖아. 네, 아니야 이게 더 맞는 거야. 이러면서 그 이슈 포인팅. 맞아요. 참 흥미롭습니다. 자 그래서 푸치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의 초연도 어떻게 토스카니니가 맡게 되는 겁니까? 네, 1926년에 네. 밀라노의 라스칼라 극장에서 오페라 투란도트가 초연될 당시에요. 류라는 여인이 죽음을 맞는 장면까지 연주를 하고 토스카니니가 지휘봉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서 관중을 향해서 여기서 마에스트로는 펜을 놓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푸치니는 여기까지만 작곡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뒷부분은 푸치니의 제자였던 알파노가 완성했었죠. 그 시간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오페라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네. 중간에 끊긴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멋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 토스카니니의 그 동료를 향한 사랑, 이런 존경이 느껴져서 관객들도 그것에 다 공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일화에 비춰보면 네. 악보에 그렇게 적어놨잖아라고 얘기하는 토스카니 입장에서 절대 안 끊을 것 같은데. 악보에 그렇게 적어놨으니까 네가 거기까지만 썼으니까 오늘 끝입니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네. 자, 그리고 이런 일화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러고 보면 자코모 푸치니야말로 전형적인 이탈리아인의 기질을 지닌 인물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네, 여러분들 꼭 이탈리아 여행을 가시면 이탈리아의 또레델라고라는 곳에 가셔서 푸치니의 생가를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이 잘 돼 있고요. 그리고 푸치니 페스티벌이 열려서 오페라를 많이 보실 수도 있고, 또 그 또레델라고가 호수입니다. 근데 그 호수가 정말 평온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경 교수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푸치니는 스피드, 자동차, 그리고 사냥에 열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잔한 호수에서 도대체 푸치니가 무엇을 생각했는지가 저는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패션이 굉장히 세련됐었고 미식을 좋아했었던 이탈리아 신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푸치니가 즐겼던 것들이 그 푸치니 박물관에 지금도 전시가 돼 있는데요. 보면 자동차가 몇 대나 전시가 돼 있습니다. 이미 푸치니는 미국에서 자동차 가지고 와서 자동차를 끌고 다녔고, 그리고 이제 영화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막 촬영을 해보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수많은 연문과 사생활에 휩싸이기도 했었고, 또 항상 그 또레델라고에서 친구들과 모여서 술을 마시고 놀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더라고요. 와, 이탈리아 차도 좋은데 미국 차를. 그렇죠. 미국 차 가지고 가서 그 당시에 보면 진짜 영화 속에서 볼 만한 그 큰 차 있잖아요. 약간 마차랑 비슷하게 생긴 그런 자동차 가지고 있고, 또 사냥할 때 쓰던 총들도 전시돼 있고 그렇습니다. 신박합니다. 자, 3483님 토스카니니에 관한 영화를 봤는데요.
엄청 근시어서 악보를 다 외워서 지휘했다고 들었어요. 푸치니와 토스카니니 엄청난 친구들이었군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푸치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겠지만 작곡가 푸치니에 대해서만큼은 이견이 없을 듯합니다. 이제 라보엠의 마지막 4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1막에 나왔던 그 로돌포의 쾌쾌한 다락방이죠. 네, 로돌포는 여전히 글을 쓰고 있고 마르첼로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약간의 장난을 치면서도 헤어진 미미와 또 무제따에 대한 그리움으로 괴롭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제따가 찾아와서 미미가 죽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힘없이 누워있는 미미, 그리고 그 친구들이 미미의 곁을 함께 지키게 되고 또 로돌포도 안타까워하고 있죠. 그리고 무제따와 친구들이 의사를 부르고 또 돈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장면에서 흐르는 노래를 들어볼 텐데요. 테너, 바리톤, 베이스까지 웬일로 푸치니가 여기는 이 음역대 가수들에게 좀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친구들의 그런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노래들이 더 마지막에 죽어가는 미미를 어쩌면 주인공으로서 돋보이게 만들어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두 곡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오미미, 두피우넌 떠오르미, 오미미, 이제 너는 돌아오지 않는구나와 그 작품을 테너 로베르토 라냐와 바리톤 토머스 햄프슨이 이중창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어서 외투의 노래 베끼하지 마라 센티, 베이스 세미얼 레미가 노래합니다. 오늘 연주자가 아주 다채롭습니다. 안토니오 파파노이다 예. 보니까 그리고 현역이시다 보니까 뭐 요 바로 직전 세대의 가장 거장들을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먼저 들려드리는 미미 이제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 이중창은 이 극 중에서 사막이 시작되자마자 아직 미미를 무제따가 데려오기 전 그 둘이서 그림 그리고 글 쓰다가 막 연인에 대한 아쉬움을 노래하게 되고 또 두 번째 들려드리는 이 외투의 노래는 철학자 친구 중에서 철학자가 꼴린 애입니다. 이 철학자가 여러분들 철학자라고 생각하시면 그 왠지 길게 이렇게 뻗은 뭔가 바바리 코트 같은 거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투를 바라보면서 이 외투를 미미의 약값을 위해서 보태기로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철학자한테는 이 외투 한 벌이 전부잖아요. 그래서 너가 참 나에게 충직한 또 친구이고 이렇게 나에게 도움을 주는구나 하면서 이 간단한 2페이지밖에 안 된 노래를 이 굉장히 철학적인 언어들을 사용해서 부르는 애절한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곡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연주는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입니다.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중 호미미 이제 돌아오지 않는구나, 테너 로베르토 라냐와 바리톤 토머스 햄프슨이었고요. 이어서 외투의 노래, 베이스 쉐미얼 레미의 노래였습니다. 연주는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그 외투의 노래 다 끝나고 딱 끊는 게 아니라 뒤에까지 다 들으니까 더 좋은데. 네, 이 아름다운 후주를 들으니까 되게 좋죠. 자, 이제 무대에 다들 나가고 로돌포와 미미 두 사람뿐입니다. 이제 안타까운 마지막 장면만 남았는데요. 이때 흐르는 음악의 1막에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질 때 나왔던 멜로디입니다. 푸치니의 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용했던 멜로디를 다시 한번 재사용할 때는 어떤 의도가 항상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멜로디를 변형하기도 하고 조성을 바꾸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독일의 작곡가 바그너도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푸치니 본인도 바그너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전 유럽이 약간 이런 스타일의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죽음이나 어떤 이제 이별을 앞두고 지난 날을 회상하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로운 현재 속에서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것만큼 뭔가 중요한 것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때나 지금이나 청춘들의 현실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라보엠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오페라 라보엠을 뮤지컬로 만든 렌트도 공연이 계속되고 있죠. 네, 로미오와 줄리엣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로 재탄생을 했고요. 라보엠은 조나단 라슨의 뮤지컬 렌트로 재탄생을 했습니다.
배경은 90년대 뉴욕이고요. 인물들의 직업은 뮤지션, 비디오 아티스트, 거리 악사 등 예술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보엠의 미미는 폐결핵으로 죽게 되고 렌트에서는 에이즈로 설정을 해서 사회적인 공포와 그리고 편견을 상징합니다. 푸치니에 대한 오마주도 좀 쓰였는데요. 처음에 불을 빌리러 오는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무제타의 왈츠, 무제타의 아리아의 선율을 그대로 차용하는 등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오페라 라보엠과 뮤지컬 렌트를 비교해서 여러 번 감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듯합니다. 어떻게 변주가 되더라도 마지막 장면의 슬픈 감동은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마지막 장면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두 사람이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을 회상하는데요. 미미가 하는 가사들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내가 그러니까 로돌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떠오르는 해처럼 마치 여명처럼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얘기하니까 이 미미가 이렇게 받아치거든요. 여명처럼 아름다운 게 아니라 석양처럼 내가 아름답겠죠 하면서 서로의 이 언어들을 이렇게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는 등 이렇게 이별의 시간을 보내게 되고 다들 돌아오고 미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로돌포가 미미의 이름을 부르면서 절규하고 오페라의 막은 닫히게 됩니다. 그 로돌포가 마지막에 미미가 죽은 걸 확인하고 네. 미미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볼 때마다. 그 모든 남성들의 절규와 비슷할걸요. 그리고 또 테너의 음성으로 그 여자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 자체가 아주 인상적이고 오늘 음원에서도 여러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 추기예술대학교에 이어서 중앙대학교에서 또 네. 우리 정태 선생님이 보엠 코치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하고 어떻게 있어요. 연출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악보에 기반하여서 어, 이 아이들과 열심히 이 음악을 나눠보도록 하려고요. 토스카니니 스타일로. 토스카니니처럼 빠르게는 못할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자, 이 곡은 오늘 끝곡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 아쉽지만 영어 듣기 평가로 2주를 건너뛰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건강하십시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